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보니까 철저하게 정부를 비판할 때는 하지만은 국익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차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이 비하인드 스토리 외교적인 이런 거를 언론이 이렇게 좀 까더만요. 근데 어제 보면 4월 26일 날 트럼프하고 아베가 그 워싱턴에 5월 달에는 그 일본 국왕 왔고 4월 달에는 아베가 갔을 때 그래서 4월 27일이 멜라니아 생일이라고 해서 같이 부부끼리 생일 파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4월 26일 날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만났는데 트럼프가 아베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 한일 관계를 갖고 왜 저러냐. 자기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 좀 설명을 해주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기 전에 역사적 지식이나 이런 게 깊다거나 국제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 관계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뭐 과거 식민지 관계는 있었지만 그게 지금 지난 지가 70년인데 지금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 동맹이고 자유민주 진영이고 우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왜 저렇게 지금 반의를 하느냐 하는 걸 아베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신조 이제 신할 때 이제 이런 부분 신조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믿는다면서 물었다는. 그래서 아베가 아주 성의껏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한테 한국의 대통령이 한미일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북중러가 한 패거리면 당연히 지금 비핵화의 최고 피해 당사자국인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과 미국이 한 덩어리로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국이 중간에서 맨날 일본과 티격거리면서 이 판을 깨니까 저게 일부러 저러냐 아니면 저쪽에 붙었느냐 뭐 이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예, 저 보도는 못 봤는데 지금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근데 아마 트럼프도 저게 저쪽으로 붙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뭐 국가 가치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나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봤어도 그렇고 우리하고 같이 하면 참 좋은 기회도 생기는데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겠죠. 트럼프도 처음에는 저게 국제 정세에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이북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 소리 들어가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고 저거는 저 사람 이념 자체가 문제가 있겠구나. 절로 붙은 게 맞을 것 같다 하면서 아베한테 그 내용을 모르고 물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베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아베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확인하면서 아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베도 뭐 그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유심 깊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전략적 이해를 베이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다. 그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그 책에 보면 뭐란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6월 말에 트럼프하고 이제 문재인이 2017년에 제일 처음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트럼프가 미국의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에 해당되는 우스트입니까? 거기하고 다 불러가 바로 그냥 한미 FTA 파기해라고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도 아직도 백악관에서 모르는데 공문까지 다 쳐놔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고 한미 FTA 파기를 했다는 거 몇 번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이야기가 미국 군부에서는 지금 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꼭 지금 이 한국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이 북한이 쏘면 ICBM을 한국이 빨리 포착하는 그런 걸 한국에 우리가 두고 있다. 그러면서 설득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그 문건을 당시 게리 콘이 훔쳐가지고 2번인가 훔쳐갖고 숨겨놨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그 책 서두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말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으면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가 그러면 이제 뭐
좀 한국하고 잘해라 하고 뭐 이렇게 밑에 지시가 내야 되고 정상회담 하자 말자 한미 FTA 지금 폐기해라고. 그래서 이게 참 만나면 만날수록 주변 나라들을 전부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이번에 그 저기 G20 때 일본의 오사카에 우째 갈라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이제 그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미지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국제관계를 결정한다. 뭐 케네스 볼딩 이런 학자들이 이미지 티어리라고 하나의 그 이론인데요. 일단 그 이미지 이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쭉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면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한 20년 달려왔잖아요. 근데 그걸 조용히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노골적으로 떠들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일본은 또 그런 측면이 없겠습니까? 있어도 일본은 그런 것들은 절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켜주는 건 쟤한테 하고 돈은 다른 데 가서 벌겠고 저쪽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하여튼 참 우리나라는 철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한 20년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건가요? 황장수 유핑에 우리 그 뭐 재벌들이 중국 오덕여 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왔어요. 보수 정권 때도 그렇게 놀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벌써 대선 공약 때 주한미군 빼겠다, 뭐 공짜다, 뭐 방위비도 안 해야 된다, 한국인 부자인데 우리한테 돈을 따고 있다, 뭐 별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한국을 딱 집었죠. 자,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거기에 사실은 한국을 주로 찍었지만 일본에 대한 감정도 별로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아베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여튼 금장 퍼트까지 선물해 가면서 하여튼 지금은 제일 친해져 버렸어요. 자, 한국의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저러면 저 사람들 마음을 만나고 난 뒤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면 만날수록 나쁜 감정을 다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7, 8월쯤에서 막 북한이 괌에 포위 사격하겠다 해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는 수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갔는데 이제 빨리 통화로 와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니까 빨리 휴가를 끝내고 못 왔다 이런 소문까지도 돌았지 않습니까? 통화가 안 된다고. 우리는 이제 뭐 통화를 너무 하니까 비판이 이랬죠. 그때 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 통화만 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화를 냈대요. 짜증을 냈대요. 이건 이제 뭐 외교가에서 나온 거니까 보도된 건 아니고 뭐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쪽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백악관 참모들도 보수가 계속 승질내면 우리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심리도 똑같습니다. 그 웬만하면 문재인하고 연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네도 괜히 이야기를 해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정부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빈 방한이라고 뭐 큰 거 했는데 사실은 국빈 방한 이런 것들은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그냥 거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핵이 지금 북한이 9월 3일 날 그 수소폭탄까지 완성했는데 괜히 사진 찍고 국회 연설할 게 아니라 진짜 1박 2일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괜히 사이에 얹어온 사람들, 생각이 완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합방시켜 놓으면 싸움만 더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막 회식이나 하고 사진 찍고 이게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한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그 안 좋은 감정을 또 확대돼서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더구나 그 안 좋은 감정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한 것도 그건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미국이 거의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해주니까 한국의 외교력의 근본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아베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써요. 예. 뭐 반화웨이 간단다, 반화웨이 전선에 일본이 동참한다고 무슨 보복? 아유, 보자도 못 예, 꺼냅니다. 예, 보자도. 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아베를 좀 잘 구슬려서 구슬려가, 예, 중간에. 트럼프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까 예. 하고 있고, 러일도 작년 10월 달에 동방 포럼에서 예. 북방 사개도수 때문에 계속 모스크바 종전 선언을 했는데 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평화협정까지는 안 됐거든요. 예. 다른 건 다 구상권이나 이런 건 다 됐는데 배상 문제나 예. 서로 안 받기로 하고 예. 북방 사개도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푸틴이 더 적극적이에요. 예. 평화협정 하자고. 그건 뭐겠습니까? 아, 트럼프를 통하려면 예. 아베를 경유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저런 대접을 받고, 또 G20 하기 전에 원래 시진핑 오기로 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안 오지 않습니까? 아니, 와봤자. 한국에 내가 저 문재인 만나고 왔다 해봤자 트럼프한테 점수 협상력만 떨어진다. 예. 괜히 가서 미천이 다 드러났네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시진핑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두 분이나 왔잖아요. 왔죠. 예. 두 분이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얼마나 대접받았나요? 예. 거기에 이제 실수해서 넘어가서 실수가 생겼죠. 실수가 생겼지만 예. 어쨌든 큰 대접받고 대접받았죠. 자기 고향 시안에 가서 예. 그 안내하고 뭐 안중근 기념관 하얼빈에 세우겠다 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가면 어떤 대접받나요? 혼밥에 얻어맞고. 경호원한테 기자들이 두들겨 맞고 시진핑이 와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겠어요? 완전히 신뢰도로 떨어진 데다가 그 핵심은 트럼프가 전혀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미일 간, 그래서 국력의 차이도 나지만 미일 간의 외교력이나 위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것이 이거고,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데 못 모르고 또 일본까지 시비를 걸어요. 참 그러니까 참 극적입니다. 가끔 황 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그 표현을 잘 쓰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옛날에 그 여담입니다만은 오바마 때 오바마가 뭐 소프트 외교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대인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만나보면 좀 샤이하고 이 외국의 이 정상들한테 먼저 전화하거나 살갑게 굴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 기자들이 당신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믿을 수 있는 외국 정상이 있냐 하니까 오바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이명박이랬다는 거예요. 그 제가 MB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많고 욕도 많이 먹지만은 적어도 이 어디에를 붙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 기업을 해가지고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오바마한테 그야말로 뭐 자기 약점도 좀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 국무부가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네. FFVD 이거 사실상으로 보면 수도 없이 서로가 이야기한 건데 그걸 확실히 해라고 말하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갈 만큼 우스운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걸 분명히 해라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서류에 나와 있는데 분명히 해라.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똑바로 해라. 먼저 입장 이야기해라. 그래서 적어도 우방길이 오는데 국무부의 대변인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 나라를 향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미리 사전 조건인 것처럼 탁 던져버리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 엄청난 결례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짚어버렸거든요. 참 이렇게까지 한미 관계가 이제 트럼프가 그래 오라니까 가주는데 너가 이거 답내놔라고 지금 사실상 숙제를 먼저 내주고 내 가기 전에 해결해라 지금 이런 투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저희도 이제 뭐 짐작은 있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저도 어디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할 때는 지금 한미 관계가 틀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제일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 미국 우선주의가 잘못된 만남을 해서 했다고 한미를 똑같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늘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죠.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좀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희생 당연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안보 당연한 거고 허무는 거 당연한 거고요. 뭐 군대 거의 무력화 시킨 것도 당연한 거고요. 경제 파탄나는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돌이켜 놓을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저는 뭐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참 홍 소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미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뭐 부언은 안 하고 뭐 그거로 저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대답 다 제가 볼 때 세 가지 다 답이 없는 문정권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인데 미국은 답이 없는 문제를 숙제를 내주고 가기 전에 좀 해결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왔다 가면 또 관계가 만날 때마다 더 악화되는데 이제 더 악화될 것도 없을 정도로 끝까지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미국도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해도 안 지켜. 정상회담에 사인해도 안 지켜. 그리고 발표할 때 영어하고 이거를 지 맘대로 해석을 해요. 대표적인 것도 지난번에 미사일에서 온 건데 미사일은 한국말이 유도무기인데 북한이 신형 유도무기 쐈다고 해서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도 이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부는 끝에서 만나보면 황 소장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답이 없는 사람이 만나 너 이렇게 당신 하십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안 해. 또 부르서 예 안 해. 그 다음에는 사인을 해라. 그래서 둘이 사인을 했어.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중국 관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고 안 하고 했다고 하지 마라. 2년 동안 열심히 경고했다.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도 열심히 경고하고 이제 다 쌓아놓을 겁니다. 이제 G20 때 마지막 내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예 해놓고 딴소리를 하면 그때는 미국은 인내력이 극한이고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게 반미론자들이나 좌익들은 미국이 힘만 소위 머슬 근육만 앞세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 들어갈 때도요. 유엔 미국에서 제재위원회에서 이라크가 어겼다는 걸 충분히 정말 몇 트럭분의 증거를 쌓아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사찰 지역에 뭐 얼마나 후세인이 거부를 하고 했던 걸 다 기록해서 갔거든요. 요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최후 통첩이라고 봐요. 니들이 대통령하고 약속 말한다고 안 했고 온갖 안 했고 수백 번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인도태평양 니네 없어도 다 잘 됐고 아시안 국가들 다 참석하기로 했다. 몽고도 우리 후방에서 우방국이고 니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최종 통보 가까운 그렇게 보여진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미국의 그 정통 서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겉맨이 총을 뽑아서 죽이기 전에 얻어맞기도 하고 수모도 견디면서 정인들한테 쟤가 나한테 도발을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쟤를 쏴 죽이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다가 마지막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명분들을 쌓고 있는데 이제 겁이 뭐 무식하니까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이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도는 이야기는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의 이 불법 환적 정제유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곧 터진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아주 집요하게 미국 쪽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이제 6월 21일 날 집회에 이 문제를 주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이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의 장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쌓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그 샹그리라 안보대화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전혀 공개를 안 했는데 미국 쪽에서 공개된 내용에 보면 합의문에 불법 환적에 대해서 준수하고 그리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합의문에 넣어놨다고 미국에서 까졌거든요. 두 번째로는 또 톰슨이라고 미국 안보 군축 담당 차관이 그건 국무부입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그리고 또 불법 환적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세는 이 차가 장관 대행이 국방부 한국에 와갖고는 뭐 문하고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하고 일본에 가가 아베 만나서 또 불법 한적에 대해서 준수하고 감시를 강화한다고 또 그 말을 하고 그러자마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은 지금 7개국 감시 대상에 대북 제재 감시국에 빠졌다고 이제 깨놓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뭐 그건 아니고 듣고 해명한다고 뭐 국방부가 시급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불법 한적에 대해서 점점 숨통을 쪼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 관련 근거 쌓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그 이라크 들어갈 때도요. 예. 처음에 한 두 번을 계속 후세인이 사찰을 거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뭐 경제적인 압박, 군사적인 압박까지 해서 사찰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 들어가니까 감시단이 들어가서 사찰단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써준 거 외에는 이미 사찰직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북한하고도 이런 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봐야 되는데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사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협의가 된 것이 사찰단이 가서 자유사찰, 임의사찰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후세인이 대통령 관련 시설만 빼달라.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였어요. 독재 정권인데 대통령 관련 시설까지 하면 좀 체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혹시 몇 개 숨겨놔도 대세시장이었고 평화적으로 그 정도 세워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임의사찰 하려니까 이게 가는 시설은 전부 다 대통령 관련 시설이야. 후세인이 어릴 때 살았던 동네, 지금 가족이 같은 동네, 방문했던 군부대 몽땅 다예요. 온 동네마다 좀 과장을 하면 조그만 마을마다 다 대통령 관련 시설이야. 그래서 철수하고 그동안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이라크 공격했어요. 그 대신 유엔에서는 주관을 못하고 유엔에는 미국의 공격을 하는 것들을 이것을 소위 선제 공격 그러니까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위권에 의한 임박한 그 선제 공격이라고 보고 빠져주는 대신에 다국적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시 대통령이 정말 뭐 자익들은 무식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충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뭐 수용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갖추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한 행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만일 미국은 사실은 이 불법 한적을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꽃놀이패입니다. 그렇겠죠.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경제 보복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한국에 어떤 이 국민적인 반미주의를 또 자극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뒤통수를 확실하게 친 부분으로 도덕적 명분이나 국가의 권위적 명분이 상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마지막까지 카드를 갖다가 아끼는 그런 카드로 좀 보여요. 미중 관계 때문에 저는 7월, 8월 중에 이 카드를 한국에서는 더 민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한테 이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 그렇죠. 이제 한국도 우리가 이렇게 조졌는데 너네들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내부 정리 안 하고 중국부터 하면 중국이 너희들이나 잘해라 할 수 있잖아요.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한테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통상전쟁 외에 중요한 레버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한적을 감시하는데 한국이 빠졌지 않습니까? 확정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에 7개국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불법 한적을 계기로 해서 이 중국의 해상 출구를 다 막는 훈련을 합니다. 불법 한적을 보는 그 전력이 무기만 달면 해상 봉쇄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1대1로 그렇죠. 해양 이 바다로 해서 이제 1선, 2선, 3선 그렇습니다. 이 확대를 미국이 아주 이 완전히 농구로 보면 그냥 맨투맨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토록 그 베트남하고 필리핀한테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받아서 지면서까지 했던 남사군도. 남사군도. 이 남사군도 그 유역하고 다 합쳐서 이게 한반도 인근의 불법 한적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한적을 하는 것 동시에 이걸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만을 이제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이 불법 한적을 하는 이 7개국의 활동은 대만의 해상교통로를 또 보호해 주는 겁니다. 대만이 포위되지 않도록 중국에서 숨통을 그 대만의 차이응원이 지금 용기가 100배였어요. 홍콩의 또 시위에 대해서 미국이 또 아주 지지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불법 한적은
이제 미국한테는 예. 미중 통산 전쟁 외에 예. 중국의 부상을 막는 인도 태평양을 튼튼하게 하는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안 있을 까닭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보면 미국의 해안 경비대 네. 태평양 지역 사령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코스트 가드가 그냥 한국의 해경 비슷한 건데 이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이제 뭐라고 선언했는가 하면 괌하고 호놀룰루에 이제 소형 회속선을 배치해서 불법 한적을 갖다가 이 지금 한국 주변에서 아주 감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서해에 보면 중국의 이 연못 같은 데인데 미국이 해군을 집어넣으면 이제 당장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해안 경비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쾌속선을 그래서 이제 서해도 그냥 안 두겠다고 그렇죠. 지금 압박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영해까지를 포함해서 예. 공해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무해 통항이 국제 질서로 예. 운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예. 시진핑이가 국내적인 체면을 정치적 극을 하기 위해서 예. 정말 이 등소평이 이야기한 대로 예. 자기가 딱 5년 10년만 하고 물려주고 예. 도강량예를 하고 예. 이랬으면 중국한테 좋은데 자기가 장기 집권과 황제가 독재 되고 집권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기겠다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대국 굴기를 도강량의 유소작이 대국 굴기 아직 한참 1세기 동안은 도강량의 시기인데 서둘러서 솔직히 나왔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또 그것을 오판해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일 때까지는 핵을 개발하느라고 단순했거든요. 거기에 힘을 모으면 됐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난 뒤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중국의 힘을 너무 과신했고 문재인을 너무 믿은 사실은 김정은이 때 패착을 한 거예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는 과거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지난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양다리 걸치기가 그대로 통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략 환경은 미국의 대정책의 1순위가 중국의 부상을 막고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에 훨씬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해결이 돼서 미국이 다른 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중국의 부상 그게 종속으로 딸려있는 북핵 문제가 미 대정책의 1순위고 여기서 특히 미중 관계의 승부를 잘 내야 트럼프는 재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줄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줄이 치워졌어요. 한쪽에 가야 돼. 이쪽 절벽 아니면 저쪽 절벽에. 이런 환경에 대한 오판이 과거와 같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조금만 중요한 거는 뭐 북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이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된 이성을 가지고 했으면 해결될 일인데 제가 봐서 이 정도 상식은 웬만한 전문가면 다 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아는데 이념입니다. 이념. 그러니까 이념에 꽂혀 있으니까 이해관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저 정책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바팀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핑 애청자 여러분은 뭐 황 소장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해서 잘 알겠지만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대표적인 게 비리 관련된 문제, 뭐 김태우부터 뭐 문다혜. 그런데 비리건 아마 형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북 요런 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김원봉 이야기 이런 것들은 헌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부 외란에 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항은 이걸 가지고 형사소출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기로 관두기에는 나중에 여러 가지 법을 거쳐서 두 번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훈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야에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의혹은 이 의혹들이거든요. 그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좀 너무 많이 사고를 치니까 어느 사고를 따라가야 될지 매일 조금씩 하다가 이 길을 잃었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게 저는 대법 밀수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으면 비리에 관련된 문제. 문제 중에서 제일 큰 거. 요거 두 개 공격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우선 우리 자유한국당 능력으로 두 개까지도 안 되니까 딴 거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예. 물증이 있고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예. 세 번째, 이기면 그게 문재인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는 문제가 돼야 된다. 예. 예를 들면 5.18 문제 굉장히 예. 뭐 중요한 문제인 거는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물증과 이 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이긴다 한들 문재인하고 어떻게 지금 연결을 시켜요? 예. 김대중이 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문재인 낳는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대북 불법 한적은 증거가 있고 증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힘이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없지만 전 세계가 있잖아요. 예. 유엔하고 미국이 있잖아요. 예. 이거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요거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전에 노무현 뭐 김대중 정부하고 완전 관련 없는 거예요. 100% 자기들 거죠.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보수 우파나 우리 저 아스팔트나 야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열정이나 전략도 좌파들한테 부족했어요. 예. 근데 열정은 이제 좌파 못지않게 우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하면 아스팔트 태극기 이 애국 시민들이 3년 내내 매주 데모하는 거는 좌파도 못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엄청난 인내력을 보여주는 거 집중력과. 예. 그런데 이제 21일 날 이제 황장수 우리 유핑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 못해서 안타까운데 다음엔 나오겠습니다. 앵글리 블루 하는데 이런 앵글리 블루 이슈를 딱 잡은 걸 보니까 이제 전략을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뜨거운 가슴에 열정도 중요하지만 차가운 머리에 냉정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냉정이 지금 좌파한테 뒤지는 거예요. 예. 열정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전략의 핵심이 저는 대북 밀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공격이고 방어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방어용 무기는 뭐냐면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쉽게 꼭 표현하면 버린다고 할까? 소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택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런 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가까이 하는 게 국제 질서상 훨씬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가 뭐냐면 인권입니다. 북한 같은 인권이 나쁜 국가하고 손을 잡는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파 세력, 아스팔트 제야 우파든 자유한국당 또 이런 보수 정당에서는 빨리 북한 인권 문제를 좀 해서 조직적으로 미국하고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공격용 무기는 대북 한적, 방어용 무기는 북인권, 북인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종국의 북한을 자유민주화 통일을 시키는 중요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 21일 날 집회에 또 힘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